토리잘 네. 그 어떤 의미예요? 그 토리잘이 그 약자인데요. 그 토탈 리뷰 잘하는 남자의 약자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 좀 얘기해주긴 하셨지만 네네네.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아, 네네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도 한 30% 빠지고 카카오도 한 절반 빠졌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네네. 네, 9만 원 돼가지고. 네, 그거 장기 보유하신다고 해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충격이 클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기업 분석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또 네네네. 책에도 이제 잘 정리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오픈을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네이버 카카오를 좀 분석해 본다면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일단 그 두 기업을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게 되시면은 두 기업이 한국 시장을 놓고 있는 두 IT 기업 양대 산맥인데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되게 많습니다. 예, 두 기업이 아마 매출이 6조 수준을 가장 많이 비슷해요. 아마 카카오가 이번에 6조가 넘었고 네이버 6조 8천억 정도가 됐을 텐데 근데 보시면은 이게 매출 구성 보시면 그 확연히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광고 검색에서 거의 30% 정도 매출이 나오는 반면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의 10%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근데 사실 네이버가 그 광고 검색이 광고로 인한 매출이 높은 바람에 광고는 사실 원가가 많이 안 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높고 카카오는 광고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네이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높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높이 보세요? 네, 왜냐면은 물론은 근데 그건 좀 봐야 됩니다. 그 카카오도 자회사 상장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기존 사업만 얘기하면 광고가 있었고 그 다음이 커머스였거든요. 커머스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는 커머스 매출도 되게 잘 나와요. 거의 네이버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상 네이버를 쇼핑몰로 좀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커머스가 그냥 선물하기가 거의 대부분 매출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기업 매출은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 단위에서의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그 어디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IR 공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셔서 지금 이렇게 아시는 거구나. 네네네. 사실 이거 질문 없던 건데 제가 그냥 알고 얘기 드린 거거든요. 네네. 맞다. 이렇게 그 사업 아마 그 다트에 있는 재무제표만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보통 보통 이거 알려면은 그 기업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 뭐 매출 구성이 어떻고 자료 구성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트에 가서 그 기업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업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시는 거고. 네네네. 네. 여기서 좀 더 이제 그나마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랑 매출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컨텐츠 IP가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드라마 제작 뭐 멜로도 보유하고 있고 그쪽 시장에 대해서 네이버보다 훨씬 더 진일보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컨텐츠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컨텐츠 IP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사실상 거의 디즈니 같은 거의 디즈니가 저희가 되게 고평가하고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가 그 수많은 컨텐츠 IP잖아요. 그 컨텐츠 IP로 뭐 영화를 만들든 간에 아니면 또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네이버에 비해서는 훨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인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좀 그 파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파일을 비교해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특히 게임즈도 많이 있고 기존의 네이버는 뭐 검색이나 뭐 커머스로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면은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컨텐츠 IP로 좀 더 글로벌 시장 노려볼 수 있는 그 접의 넓은 거죠. 그 보통 이제 내수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그 IP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진출, 수출기업 등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사실 광고랑 커머스는 사실상 내수예요, 그냥. 이 네이버랑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내수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라는 방법이 바로 컨텐츠거든요,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물론 네이버도 제페토가 있긴 하지만 제페토 같은 경우 그렇게 매출이 큰 의미가 크진 않고 아직은 아직은 크지 않고 메타버스가 그리고 오긴 오지만 살짝은 시간이 좀 남았어요. 살짝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딱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 제작사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인수를 통해서 그 볼륨을 엄청 키워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 입장을 공략할 때를 볼 때는 카카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 이거를 근데 대단하신 게 그 도리잘님이 제가 좀 내용이 느껴지는 게 많은 방송들을 보고 또 저도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전문가분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갈리긴 하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이버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전도 이제 네이버를 살지 카카오를 살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너가 공부할 시간이 좀 많고 그러면은 네가 주력으로 하나를 파서 카카오의 계열사에서 상장되는 그 종목을 사고 만약 공부할 시간 좀 없다 싶으면 그냥 네이버를 사라. 어차피 안 하니까. 네이버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를 많이 추천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매출 구성을 봤을 때 카카오 전체로 놓고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쪽이 카카오가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카카오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전히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니 대표님도 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카카오를 계속 모으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리잘님도 이게 아까 저는 참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을 갖고 소수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게 소수의 자리에 서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니까 재무제표도 보고 뉴스도 보고 IR 그 공시도 보고 다트도 보고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진짜 내 눈으로 보고 체감해 보니 이렇게 갈 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소신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팔 때 보유할 수 있고 몇 프로 빠지더라도 더 살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또 여쭤봤으니까 또 그 책에서 또 비중 있게 다뤄주긴 하셨는데 또 국민주 하나 삼성전자. 삼성전자 작년부터 계속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는 또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래는 기존까지 삼성전자를 주변에 좀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랬어요. 원래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 반도체 회사가 되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 반도체가 뭐 AI, 뭐 자율주행, 뭐 빅데이터, 뭐 컴퓨터가 스스로 뭐 연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 연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반도체 개발까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너무 가깝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너무 크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로봇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칩 이거 삼성전자가 할까라 물었을 때는 솔직히 그것에 대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일을 뭐 테슬라가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너무나도 기술력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M램이라고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연산까지 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해냈어요. 그 CPU랑 램을 합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전 이거에서 보고 상당히 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볼 때 좀 되게 좀 변곡점이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얼마나 소형화시킬 수가 있느냐예요. 얼마나 소형화시켜서 저전력을 만들고 오래 갈 것이냐 배터리 효율을 높여서 이 기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라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중 하나가 지금 연산과 저장 같이 하는 게 좀 최우선 과제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M램을 개발하면서 일단 그걸 성공해냈어요. 근데 그게 가진 의의가 뭐냐면 원래는 기존까지 삼성전자가 기술이 모자라서 파운드리를 가려고 했단 말이죠. 나도 이제 TSMC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내가 찍어서 만들어 줄게 이런 태도를 내었었는데 사실은 이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네 기술 보완을 위해서라도 IDM 기업이 삼성전자에 굳이 그러니까 굳이 수주를 할 요인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랑 TSMC를 봤을 때 삼성전자랑 TSMC랑 이 공정 기술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TSMC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거나 그 차이였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TSMC 아무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해도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TSMC를 외면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제 생각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M램을 개발하게 되면서 그 M램 안에 CPU를 넣을 수 있게 된다면은 지금 애플이 많은 애플 AI, 테슬라, 도조 칩 이런 수많은 칩들을 삼성전자가 만든 M램에 껴놓을 수 있다면은 그 기업들은 당연히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당연스럽게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보다 삼성전자 같은 그런 M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에게 파운드를 수주할 것이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전력 그리고 또 소형 이렇게 되니까 그 메모리 안에 이제 그걸 CPU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을 수만 있으면 이런 걸 더 쉽게
달성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네, 목표를 네네.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또 그게 더 기술이 발달되고 더 발전되면 그때 TSMC가 이걸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SMC가 만드는 거는 보다 정교하게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거지 IDM 기업처럼 혁신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TSMC보다 낫다고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였고. 네, 그리고 이번에 M램을 개발함으로써 제가 기존까지 갖고 있던 삼성에 대한 단점을 좀 많이 극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좀 같이 잠재 가능성을 보셔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처음에는 좀 추천을 안 하시다가 네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고 자율주행인데 그걸 만드는 거는 사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뭐 SK하이닉스도 비단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나도 매물이 몰려 있다 보니 뭐 물론 사이클 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붐으로 한번 실적은 좋을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적 봤을 때 과연 이걸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단점이 좀 있었죠. 이런 M램이 새로 이렇게 출시된다, 뭐 개발에 성공했다. 네네.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뉴스 보시면 뉴스에서 네 뉴스 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저야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전 맨날 루틴이 일단 그냥 언론사 홈페이지 그냥 켜놓고 보거든요. 바로 바로 켜놓고 보는 거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M램 소식을 딱 들으신 거예요. 네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경제신문 그리고 뭐 텔레그램 같은 뭐 커뮤니티 활동 이런 거는 하나쯤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집단지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그리고 맨 처음에 아마 공부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전 가장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보는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증권사 리포트. 아마 거기는 처음에 보시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가장 잘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 책에 보면은 이제 기업 30개 서술해 주신 거죠. 거기 보니까 구글도 있더라고요. 해외 기업도. 구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다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IT 뭐 첨단 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 IT 뭐 정보통신 이런 쪽을 위주로 해주셨는데 뭐 화장품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경기 민감 사이클 타는 그런 주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분석도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증시 시황에 대해서 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황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책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떤 좀 뭐 위로 아니면 뭐 솔루션 뭐 이렇게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오기 전에 코스피가 2,500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2,500 수준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증시가 불타게 되면 3,300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를 솔직히 좀 어떻게 보냐면은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원점? 네, 2,500. 그러니까 사실 지금 2,700이잖아요. 사실 3,300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사실 근데 2,500에서 기존의 2,500에서 2,700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그 산업이 기존에 뭐 철강 뭐 제조업 조선 뭐 제조업 기반에서 분명히 뭐 배터리, IT, 바이오로 재편이 된 건 맞지만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풀린 돈이 어느 정도 주가 이런 지수 상승의 영향이 안 미쳤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이 이런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또 다시 돈을 풀었으니 다시 돈을 담는 과정에서 시장에 지금 풀린 돈이 빠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뭘 사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뭘 사도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희망론, 뭐 꿈, 뭐가 되지 않을까? 이거 뭐 메타버스 뜬다는데 뭐 그래픽 회사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도 막 투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치면은 지금 제가 보는 2022년 지금 코스피 2700C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지금은 현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네, 지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짜 내가 보는 기업
기업을 다시 보고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1년 2년 동안 그렇게 뭐 희망과 꿈을 투자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옥석 가리기가 되게 중요해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단순히 이게 좋을 거야가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네네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 역량이 포트폴리오도 좋은 기업으로. 네. 아까 초반에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가 뭐 철강, 조선, 뭐 화학, 자동차 뭐 이런 거 위주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IT, 네, 네이버, IT.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 네네네. 이런 쪽으로 뭔가 그 디지털 뭐 변환 이런 얘기 나오면서 무게가 실렸지만 네네네. 사실 이제 매출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딱 까고 봤을 때는 2년 지나가 보니까 아직은 그쵸, 예. 옛날에 그 유습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회귀할 수도 있다. 2,500이나 2,700 요 언저리에서. 그렇죠. 이제 단순히 꿈에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솔직히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듯한 네네. 느낌. 네네.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뭐 얼마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오케이 가자 더 할 수 있어 되겠지란 이런 관점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더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자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기업들을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돈 잘 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얼마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그런 게 좀 네 안전하죠. 근데 이제 좀 중소형주 이런 것들 보면은 막 50% 70%까지도 네. 빠지는 것들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메타버스라든지 어떤 테마로 잡혀가지고 굉장히 주목받던 기업인데도 그렇죠. 뭐 대표적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반토막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책에도 써주셨더라고요. 잔치는 끝났다. 기업 분석이 필요한 시간이 도래했다. 네네. 이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리 인상. 그럼 뭐 보험, 은행주, 뭐 이런 거 가치주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금리 인상이니 당연히 뭐 그런 가치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나 뭐 은행이나 보험 뭐 이런 쪽은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금융주를 살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도 지금은 좀 매력도가 떨어져서 되게 좀 저평가된 종목도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 또한 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는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실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게 맞다고 보긴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뭘 사도 되고 너무 워낙 저금리였으니 은행에 돈 들고 있으면 바보란 소리 들어서고 오히려 주식에 넣어라. 이게 당연한 기조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 오히려 주식 투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좀 있긴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주식이랑 외면하는 투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오히려 옛날이야 저희가 예를 들어 자동차로 볼게요. 자동차가 그 내연기관, 운전, 그러니까 디자인과 뭐 안전성 이런 것만 공부했던 시대였다면은 지금의 자동차는 보시게 되시면은 뭐 자율주행, 뭐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뭐 AI, 인공지능 이런 게 많이 결합이 됐단 말이죠. 그 사실상 옛날에 생각하는 그 기업들과 지금 앞으로 마주할 기업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좀 더 오히려 기업들의 성장성이 좀 더 돋보일 시기가 오고 있고 좀 더 성장성이 더 돋보이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때문에 현금 비중 높이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긴 하지만 반면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빠른 변화의 시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좀 내가 눈여겨봤던 주식에도 또 투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 토리자님께서 보실 때 좀 중장기적으로 네네. 좀 유망하게 봐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야 할 주식 아니면 섹터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유망하게 보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섹터만 말씀드리면 이제 보안 쪽이거든요. 보안? 네, 보안인데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JP 모건이 아마 이제 메타버스에 아마 은행을 세웠어요. 이제 좀 더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점점 자산들이 디지털 이전이 되고 좀 더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심심치 않게 뭐 해킹 당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마주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계속 해킹 당하고 있고 이런 보안 쪽에서는 오히려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시장이 당연히 커질 것이고 좀 더 수요가 높아질 거고 네. 아마 보안 쪽의 시장이 좀 더 클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저는 좀 너무 좀 중장기적인데 좀 먼 미래라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UAM이라고 도시망공 모빌리티 그 장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투자를 우리 기업에다 하는 건가요? ETF가 있나요? ETF도 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기업을 찾아서 해도 되고 뭐 방금 말씀 UAM으로 대표적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현대차가 아마 UAM 대표적인 시대로 나올 전망입니다.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네들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자기네가 주창하는 거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UAM을 포함해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가겠다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시장 하나 사실 현대차가 다 가지고 간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런 시장 봤을 때는 현대차도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괜찮게 보세요? 네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모빌리티 변형이 한 번 오면은 그 시장 독점자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현대차를 또 좋게 보시는 분도 참 있긴 한데 참 주가가 네. 그렇죠. 참 흐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아서 그러면은 그 현대차 좀 얘기가 나와서 그 아무래도 그 뭐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뭐 새로운 정체성을 표방했다 해도 아직은 그래도 자동차 회사라는 인식이 전통적인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글로벌적으로 보면 뭐 미국의 포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 전기차 그런 쪽도 있고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랑 이제 경쟁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정체성의 변화도 끌어야 될 것 같은데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해외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외도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현대차 분들께 잘 해주셔야. 근데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UAM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뭐 현대차가 어느 기술 수준까지 올라왔다 아마 2028년부터 상용화거든요. 2028년부터 상용화해서 그때쯤 돼야 이제 좀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현대차가 그 장점이라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시장 확보하고 나간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현금의 여유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이제 보안 섹터나 미래 모빌리티, UAM 같은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 예, 그렇게. 책의 제목이 토픽 기업 30개만 분석하면은 주식 투자 성공한다인데 사실 기업 분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마다 방법이 있고 뭐 자기마다 투자하는 방법이 있듯이 뭐 개인마다 정답은 없는 건데 이 책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투자자들 본인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가장 주된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걸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직접 체득해 나가시면서 자기만의 좀 방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게 단순히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긴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추천은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제가 기업에 대해 볼 때 어떻게 상상력을 펼치고 어떤 것을 조사를 하고 어떤 자료를 보는지 그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라 전적인 제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제 관점을 이어나가시면서도 본인만의 방법을 체득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통해서도 가장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자기만의 방법을 좀 습득하는 것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그 토픽 기업 30개를 그 토리잘님의 그 분석법에 의해서 그 잘 서술해 주셨잖아요. 한 기업당 한 5페이지 10페이지씩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덮은 다음에 이제 스스로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리잘님이 분석한 그 30개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가치를 줬구나, 점수를 줬구나 그런 거에 한번 봐도 참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토리잘님이 계속 지금 유튜브로 기업 분석 계속 해주고 계시지 않나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팔로우업 하시면서 질문도 댓글에 남기고 이런 거 되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제 가처분 소득의 일정 규모를 좀 줄여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물건 하나 살 때도 요목조목 다 따져보는데 투자를 할 때도 당연히 그런 마음가짐은 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품이나 매출이나 실적 그리고 산업 환경 그리고 그 전후 사정까지 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 경쟁 회사까지 그게 기본적인 거니까. 왜냐면은 사실 증권사 리포트 비판하는 건 아닌데 증권사 리포트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증권사 리포트의 98% 100개 나온다 치면 98개가 매수예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증권 리포트에는 좋게 말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고 어떻게 내가 요즘도 극심한 변동성에서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면밀한 분석을 들어가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확신과 믿음을 가져라.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갑자기 궁금해진 게 좀 습관화가 되면요. 네네.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좀 분석하는데 네네.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전 아무래도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감안하면 5시간 정도? 5시간. 네, 5시간 정도 걸리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컨텐츠가 아니라고 제가 정말 공부를 하시면 3-4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기업을 분석하고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3-4시간이면 이제 기본적인 건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보충해야 되는 느낌으로. 네네. 계속 뉴스는 계속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 없더라도 계속 이제 하다못해 헤드라인 기사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고. 네. 그렇게. 예, 토리잘님 이렇게 해서 또 귀한 인사이트와 또 주식 투자 성과도 굉장히 좋으셨는데 그런 노하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토리잘님 오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네.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픽 기업 30개만 분석하면 주식 투자 성공한다를 쓰신 토리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